60일선을 찍거나 120일선까지 밀린 다음에 움직였죠. 근데 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원래 오늘은 영상을 안 놓으려고 했는데 그죠? 열화와 같은 성원이라고 하나? 예, 나는 오늘은 당연히 안 떠도 될 줄 알았는데 뜨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게요. 대신 어제 내가 섹터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업종 대표주를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투자 자산, 요새 내가 저런 얘기를 사람들한테 한 3월 달쯤 정도서부터 자주 얘기해 줬는데 항상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사람이 바뀌면 저런 게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썰식으로라도 뒷부분에 저 부분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 줄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오늘도 재능 기부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영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선 오늘 시장이 움직이는 걸 보면 오늘 시장도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상당히 좋은 건데 이게 시세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이쪽이 너무 세요. 어제도 얘기해 줬지만은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원래 제약주가 전면에 나오는 게 가장 좋은데 오늘도 제약주보다는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 섹터가 움직임이 좋아요. 내가 한번 딱 얘기 한번 해줘 볼 테니까. 오늘장 특징 보면은 여전히 2차 전지 섹터가 좀 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주도 좀 한번 움직이려고 하지만 얘들은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 여기 SCD 이거 내가 지난번에 에어컨 관련주 해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분석한 거 있었죠. 지금 18% 급등 중에 있고 옴니 시스템이 오늘도 또 날라갑니다. 그 밑에 누리텔레콤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일진전기, 광명전기 움직이고 대신 한전기술서부터 보성파워텍 이쪽은 좀 떨어져요. 그 다음에 화폐개혁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있고, 디지털 화폐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제약주도 녹십자 중에서도 요건 내가 좀 이따 시간 되면 좀 얘기를 해줄 테니까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산만한 흐름이다 오늘장.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수가 조정을 받을 만한 위치에 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눈치 보는 종목이 있고 개별 재료를 갖고 있는 애들이 움직이는 이런 시장, 오늘장 특징. 이 얘기는 다음 주 정도 가면은 아마 오늘 내가 얘기해 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아차, 일요일까지인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오늘 가면서 이거부터 얘기해주고 일진전기 쪽이 중요하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무더위 관련주로 우리가 나는 에어컨 부품이나 뭐 이렇게 전자 부품 쪽, 그죠? 이쪽을 나는 세팅했는데 전력 설비 관련주에서 무더위로 인해서 에어컨 수요 급증하고 이러다 보면 뭐 그죠? 그러면 한전기술하고 한전산업하고 한전 KPS하고 한전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는 주식은 참 특이하게 일진전기가 움직이죠 여러분. 근데 옴니 시스템은 전력 설비가 완벽한 후발 대장주니까 움직임이 좋은 건 맞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테마가 움직이는 걸 생각할 때도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한번 줄게요. 자 지금부터 해외 시장서부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걸 이쪽으로 다시, 여러분들이 오늘 결제를 해도 시장 날짜를, 그러니까 나의 방송을 듣겠다라고 하는 날짜를 월요일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결제를 하면서 19일부터 방송을 듣겠다 그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돈이 날아가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여러분들한테 3개월을 강조하는지 이제 업종 대표주 매수 타이밍서부터 요거 설명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우선 이제 나는 파생이 먼저니까, 자 여러분 요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그쵸? 약간 좀 썰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강해되면. 자
이종복이가 나스닥 마디가 얘기해준 이유가 오늘 또 확실하게 나왔죠, 여러분. 예, 어제도 대표님이 영상을 뜰 때 다시 15,000 쪽으로 움직이면 하면서 내가 말을 끊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15,000에 가서 매도 쳐서 150 먹었지, 15,000에 가서 매도 쳐서 150 먹었지. 어제는 15,000 근처까지는 안 갔어도 4452 하면 14,960을 그냥 15,000으로 놉시다. 어제 한 200 정도, 250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해외 선물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 대표님은 국내 선물과 주식도 적중률이 엄청나게 높지만 유독 해외 선물의 적중률이 높다라고 하면서 예능 방송 보지 말고 나한테 그냥 와갖고 내가 주는 밴드하고 내가 주는 지수대를 가지고 그냥 매매해서 변곡점에서만 먹으라고 진짜 얘기 많이 했죠. 나는 지금도 그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밤새워서 해외 선물 방송을 안 해도 내가 주는 지수대만 가지고 매매를 하면 진짜 떼돈 버는 거 맞아. 아시겠어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여기서 그냥 갑시다. 초보자들은 그냥 주식만 하고 초보자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여러분들은 떼돈 버는 기준에 관해서 이게 조금 저기한 것 같아서 내가 또 얘기해 줄게요. 내가 얘기하는 뭐 떼돈을 번다, 팔자를 고친다라는 얘기는 기본 10배에서 20배야. 그러니까 1억 기준에 10억에서 20억 정도를 벌면 뭐 떼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종복이의 기준은 3억에서 5억이에요. 그러니까 한 3억 정도를 가지고 한 2, 30억 정도를 버는 걸로 얘기하는 거지. 10억보다는 2, 30억이 아무래도 돈이 좀 와닿는 금액이 크죠. 얼마든지 벌 수 있거든. 집중만 하면. 근데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국내장은 최근에 보면 올해 보면 국내장은 박스권에서 움직였죠. 1, 20억 정도는 베팅할 수 있어. 국내장도. 근데 100억이 넘어가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한 뭐 2, 300억 정도만 갖고 매매를 해도 지금 국내장은 파생으로 돈 벌 수 있는 장이 안 됩니다. 이거 초보자들은 이걸 이해를 못 하거든. 보통 1억 원에 10계약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10억 원 정도면 100계약 정도면 지금 호가 정도에서 100계약 정도를 갖고 매매하는 거는 그냥 매매할 만해. 근데 이게 막 100억대로 넘어가면 1000계약 단위로다가 넘어갑니다. 기본 500계약 이상 1000계약 단위로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지금 국내 파생시장의 방향성과 거래량을 갖고서는 1000계약 이상을 베팅을 할 수도 없어. 아시겠어요? 그래서 대표님은 내가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지금은 돈이 100억 단위가 넘어가는 사람들은 베팅을 못해. 그러면 원금이 100억이 넘거나 한 2, 300억 정도의 돈을 갖고 파생을 본다 칩시다, 여러분. 기껏 베팅 해봤자 10억 정도, 10억, 20억 정도밖에 베팅을 못해요. 그거 갖고 OP, CP 먹어봤자 10계약을 갖고 CP를 먹어서 2,500을 버는 사람들 기준에 2,500은 돈이 큰 돈이지만 자산이 몇백억인 사람들한테 2,500은 표가 안 나죠. 그래서 자산이 큰 사람들은 지금 베팅을 하는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큰 금액을 베팅하는 자리가 아닌 게 지금 벌써 6개월이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정말 수준이 높거나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국내 선물하고 이런 쪽은 지금은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왜 회원가입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느냐? 아까 얘기했잖아. 여러분들이 해봤자라고 하면 안 되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계약수가 100계약, 200계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없고 한 10계약에서 30계약 정도 수준으로 매매를 하죠. 그거는 돈 되는 게 맞지. 자산이 2, 3억 정도 되는 사람들은 돈이 되는 게 맞는데 자산이 100억 단위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 돈을 벌겠다고 몇백억을 투자할 수 있는 장이 아니라는 거지. 잘 이해를 하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크거나 자산이 큰 사람들은 지금은 돈 못 버는 게 맞는 거야. 안 버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럼 왜 또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다고 회원가입하라고 하느냐? 아까하고 똑같은 거야.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패스 시킬게요, 여러분. 근데 해외 선물은 달라. 해외 선물은. 그러니까 무조건 해외 선물로만 돈을 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안 먹힌 거지. 그죠? 유튜브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2번 방송하는 거를 되게 좀 꺼림직하게 생각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내가 어제 나스닥 얘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 15,000 그 마디값 가격하고 지금 이걸 봐봐. 이거 어제 방송이에요, 여러분. 어제 방송. 자, 하루 이틀 지나면서 나스닥 깊은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입니까? 나올 것입니다입니까? 여러분, 이건 나의 의견이 거의 확정적이고 단정적이죠? 나스닥 처음으로 쌍봉 나왔는데 14,700 수준 정도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입니까? 밀릴 것입니까? 밀릴 것입니다입니까? 밀릴 것입니다. 이건 나가 단정 짓고 얘기하고 있죠. 보이십니까? 이게 나라고, 내 스타일이라고. 자, 나스닥이 한 번 밀릴 때가 되었는데 앞에 무슨 두사가 붙었어요, 여러분? 무슨 두사가 붙었습니까? 접두사로 뭐라 붙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나스닥이 한 번 밀릴 때 되었습니다. 분명히 나스닥이 밀릴 수 있습니다도 아니고 밀릴 때 되었습니다. 확정적으로 얘기하죠. 이게 나야, 내 수준이라고. 이게 상황 이해했어요? 그러면 나스닥은 15,000 부근에서 매도에 14,700이면 300을 먹은 거지. 한 계약에 300이면 600만 원입니다. 10계약이면 6천만 원이에요. 상황 이해됐죠? 자, 근데 국내장은 435 이상은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이종복이가. 그죠? 지수로 얘기할 때 국내장은 435 정도면은 저항이고 가봤자 437 수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자, 근데 국내장은 얼마 빠졌습니까? 국내장은 435 기준으로 보는 거야. 435에 매도인데 433이면 2P밖에 안 밀렸어. 10계약이면 1P에 250이야. 2P면 500밖에 안 돼. 좀 감이 잡히나? 주식하는 초보자들은 지금 얘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 이것은 파생하는 사람들만 이해를 해야 돼. 어때? 야, 일반이나. 나가 이종복이라고. 나스닥은 같은 시점에서 6천만 원의 수익이 나는데 국내장은 500만 원밖에 수익이 안 나요. 10분의 1로 수익이 적어지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국내장에 돈 벌겠다고 선물 한 500계약, 1000계약을 매도를 쳤다. 그건 무모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국내 파생하는 사람들은 내가 계속 얘기해 주지만 나는 국내 파생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분명히 지수가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몇백 계약을 베팅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지. 여기에서 추가 상승을 보고 500계약을 매수하는 건 미친 짓이고, 그럼 여기에서 하락하는 걸 먹겠다고 한 500계약 정도를 매도를 치고 싶은데 매도를 쳐도 안 빠지니까. 요까지 상황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파생하는 사람들은 그 현금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수를 많이 하는 예탁금이 큰 사람들은, 파생하는 사람들은 지금 먹겠다고 베팅을 해야 돼. 그걸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방향이 잡혔을 때 베팅을 하는 거지. 이렇게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파생하는 사람들 한 100계약 이상씩 베팅하는 사람들 돈 벌겠다고 덤벼서 돈 버는 사람 아무도 없지. 왜? 우리나라가 빠질 것 같아서 매도를 쳤더니 나스닥이 신고가 가서 뒤통수 맞고 손절하고 나스닥이 신고가를 가서 우리나라가 추가 상승할 것처럼 보여갖고 매수를 했더니 오히려 우리나라는 밀리고 하면서 사람 돌아버리게 만들지. 이렇게 돌아버리게 만드는 게 지금 거의 6개월째란 말입니다. 증권 역사상 이런 식으로 박스권에서 이렇게 오래 움직인 전례가 없거든. 그러면은 얘들이 변동성이 생기는 위치를 잡으려면 이 추세선을 거놓고 이 추세선 기준과 장기 이평선이 깨져야, 아니면 장기 이평선의 방향이 아래로 잡혀야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파생하는 사람들 중에 베팅 금액이 큰 사람들은 아랫방향을 노리고는 싶으나 장기 이평선이 상방향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 아랫방향으로 쉽게 안 오니까 적절한 어떤 분위기 파악 정도를 하면서 관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베팅 금액이 10계약, 20계약 정도로 좀 적은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좌우당간 변동성이 우아래로 한 1, 20씩 나오니까 변곡점에서만 베팅을 하면 큰 손실은 안 나겠죠.
10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1000만원 손실, 10계약 하는 사람들이 2500만원 손실이 나는 것은 100계약 하는 사람들은 2억 5천이 되는 거고 1000계약 정도 되는 사람들은 25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00개 몇백 계약을 갖고 매매할 만한 이 거래량 수준이 안 된다는 거지. 상황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거래가 수반이 되는 흐름에서 몇백 계약을 베팅을 해야 되는 거야.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으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도망가면 안 되지. 왜? 도망가면 분위기 파악을 못 하잖아. 대형주가 지금하고 똑같은 이치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얘기했어요? 나스닥 마디가 가지고 15,000 근처에서 매도 치면 14,700까지 먹을 수 있는 걸 어제 단정적으로 얘기했죠. 그럼 만약에 내 방송 듣는 사람 중에 어제 해외 선물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도 쳐서 250 바로 먹여줬잖아. 그럼 15,000원 근처에서 매도, 14,700 근처에서 청산인데 중간 단위 얼마였어요 여러분? 850단이잖아. 그죠? 내리 3번을 연속으로 먹여주는 거야. 자, 패스. 국내장은 여전히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보시면은 20, 60 샌드위치에 다 껴있죠 여러분. 거래량이 없죠. 그러니까 세게 위로 못 가는 거야. 대신 세게 위로 못 가지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보시면은 개별 종목들이 움직임이 엄청 좋죠. 그러니까 세게 안 빠지는 거지. 여기까지 상황 이해했어요 여러분? 주봉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봤을 때는 이제 이번 주에는 어쨌든 양봉으로 받쳐줬잖아. 그럼 다음 주에 추가 양봉인 거냐 아니면 다음 주에 음봉인 거냐,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것은 나스닥이 다시 위로 올라가느냐, 여러분 다시 위로 올라가느냐, 850 정도에서 부딪히고 다시 밀리느냐. 이렇게 되면은 나스닥은 850 위로 안착을 하느냐 700이 깨지느냐로 귀결되는 거죠.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700이 깨진다 치자. 그럼 어디까지 밀려 내려가겠어? 14,500단이 나오는 거죠. 되게 간단하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14,850을 기준으로 15,000 부근에 가면 저항을 보는 거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14,600에서 500 쪽으로 왔을 때는 반등을 보는 거고, 여기서 다시 14,850에서 900으로 왔을 때 아랫단을 보는 거죠. 그러면 단이 약간 쳐져 있죠.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이 이거 봐봐. 나는 파생 얘기를 할 때는 눈빛이 달라져.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나스닥 시장이 여기처럼 가격을 죽여서 20 부근을 깨는 척 하다가 다시 고점을 주다가 밀리는 이쪽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은 20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처럼 쌍봉식으로 되면서 21이 붙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밀릴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나스닥 시장 대응은 깔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못하겠다. 그거 어떡하라고? 못하겠다. 오라고. 매일같이 얘기해준다고. 야, 이 일반이나. 자, 여기까지 얘기합시다. 지금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주식을 보는 거예요. 이제 업종 대표주라고 했는데 뭐 다 얘기하긴 좀 그렇고요, 여러분. 자, 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를 한번 해드렸어요, 여러분. 이제 땀난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산이 좀 되는 사람들은 시장을 잘 살피면서 조만간에 나올 수 있는 변동성에서 아랫단으로 변동성이 나오면서 이제 밀리면, 이 업종 대표주가 밀리면 그때 매수하는 거야. 지금은 베팅을 하면 안 돼, 여러분. 지금은 테마성 섹터 주식과 중소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상황 이해됐죠? 그럼 만약에 대형주만 매매하고 중소형주는 매매를 안 하는 사람들은 현금을 들고 있다가 이 업종 대표주들이 밀릴 때 매수하는 건데, 삼성전자는 어제 분석해줬지 않습니까? 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장기 이평선을 살려놓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좀 어두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봐야 돼. 자,
20, 60, 120이 위에서 찍어 누르고 거래가 없죠. 전저점이 11만 5천 원이에요. 241선은 여기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이닉스를 매수하시고 싶다면, 나는 권장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건 재능 기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싶다면 11만원 수준으로 밀렸을 때 매수를 해야지, 여기서 올라갈 걸 예측하고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의견이 틀릴 수는 있지만은 지금까지 내가 이런 분석을 해서 틀린 적은 없어. 아시겠어요 여러분? 카카오는 계속 올라가죠. 근데 카카오를 보세요. 이격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죠. 그러니까 카카오는 지금 신규 매수하시는 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얘가 움직일 때 보면 항상 이 61선을 찍거나 121선까지 밀린 다음에 움직였죠. 근데 지금은 61선하고 현재가의 주가의 이격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가게 되면 더 가겠지만 안 그러면은 이 깊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중간 자리를 잡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카카오는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 관점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얘가 요 자리 14만 9천 원 수준 그 정도를 안 깨면서 얘가 이쪽으로 와서 버팅기면은 추가 상승을 하려고 아마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처럼.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이 주식을 지금 사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무리수가 있고, 가지고 있다면 일단 한번 이익 실현을 했다가 주식시장을 봐가면서 한 번 정도 가격 조정을 받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전략을 수립하는 게 맞다. 자, 네이버는 지금 가고 있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가격 법칙으로 이제 얘기하면 이제 금방 알겠죠. 이제 46만 원대까지 왔다는 얘기는 네이버는 우리가 가격 법칙으로 얘기하면 50만 원을 찍거나 50만 원을 한번 돌파하고 싶어 하는 가격 법칙에 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13만 원에서 여기까지 올라갔고 이렇게 쉬었죠. 이 N자형의 목표치도 50만 원을 넘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표치만큼이 50만 원 언저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네이버가 10% 가량은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는데 지수가 조정을 받고 나스닥이 14,500을 만약에 깬다. 그러면 얘가 오히려 다시 42만 원 수준. 여러분 42만 5천 원 수준 조금 더 떼주면 41만 5천 원 수준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고, 얘가 설령 밀리더라도 이 수준 정도를 안 깨면서 움직였을 때 50만 원을 넘어가는 힘이 있는 겁니다. 자, 지금 그러면 네 종목 얘기했어. 자, LG화학까지 얘기. 자, LG화학은 지금 보시면 241선이 밑에서 올라가면서 3중 저점까지 와 있고, 나머지 5, 20 25도 저항이네, 그지? 요새 눈이 침침해가지고 5, 20, 60, 120이 순차적으로 역배열이죠. 이게 이제 거래소의 주식과 2차전지 관련주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LG화학이 빠르게 85만원에서 86만원을 넘어가야 돼. 빠른 시간에. 그 빠른 시간에 도대체 언제냐? 무조건 다음 주까지는 LG화학이 85에서 6만원 수준을 넘어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는 240을 깨가지고 75만원 수준으로 아마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어요? 근데 LG화학이 만약에 재수없게 깨져가지고 75만원 수준으로 와버리면 이평선이 처음으로 역배열로 전환되는 불상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LG화학은 무조건 올라가야 돼.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시고 싶으면 지금 얘기를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건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 매수 추천과 이런 의지보다는 업종 대표주의 기술적 분석을 어떤 식으로 하고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지 위주로 나는 얘기하는 겨. 알겠어요?
그 매수하려면 와서 물어봐. 얼마든지 알려줄게. 자, 삼성바이오 갑시다 이제. 근데 삼성바이오는 어때요? 그렇지. LG화학이 최악의 경우는 요렇게 움직여줘야 되는 게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삼성바이오가 완전히 역배열로 전환돼서 나락으로 가는 모습 정도로 나왔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죠? 근데 전저점을 안 깨고 이걸 빠르게 돌려주는 거야. 이렇게 빠르게 돌려줬잖아요. 이렇게 빠르게 돌려줬죠? 이렇게 빠르게 돌려준 자리가 80만 6천 원이야. 그지? 저렇게 돌려주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90만 원을 넘어가고 있잖아. 봐봐. 삼성바이오를 사야지. 그죠? 지금은 LG화학을 사는 게 아니고 삼성바이오를 사야 되는 거야. 근데 삼성바이오는 말 그대로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삼성바이오는 바이오. 그죠? 그럼 셀트리온까지 갑시다. 근데 셀트리온이 이제 아까랑 똑같은 거야. 음봉 하나 떨어지면 음봉 하나 나오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양이고 양봉 하나를 놓으면 30만 원을 넘어가는 모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카카오톡, LG화학 이런 주식을 보기보다는 삼성바이오가 올라탔으니까 셀트리온도 저점을 깨지 않으면 올라타겠지라는 희망으로 이걸 넘어갔으니까 이걸 관심 있게 보는 게 올바른 투자다. 업종 대표주를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거야. 여기 줄인이들 알겠어요? 자, 현대차까지 가봅시다. 현대차를 보시면은 현대차도 모든 이평선이 뭉쳐있는 상태에서 241선만 떨어져 있죠. 현대차가 만약에 중소형주이거나 현대차가 만약에 개별주였다면 얘가 거래량을 실으면서 양봉이 나면 이건 급등주 2차 상승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차는 개별주 중소형주가 아니고 뭐죠 여러분? 현대차는 현대차야. 시가총액이 4, 50조 이상이 되는 50조에 육박하는 주식이란 말이야. 50조에 육박하는 주식이 15,000 스탁에서 옥신각신하고 종합이 장기 이평선하고 나머지가 뭉쳐있는 상태에서 고점에서 흘러내리고 있는데 얘가 급등주로 가겠어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현대차도 지금 눈치만 볼 뿐이지. 그러니까 현대차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죠? 본인들 팔자대로 하는 거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무엇을 기대하고 매수할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종합이 한 차례 밀린 다음에 나스닥도 한 차례 밀린 다음에 나스닥이 같이 움직이고 종합이 같이 움직이면서 종합이 다시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그런 흐름에 현대차가 움직이려고 할 때는 매수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15,000 스탁에서 불안불안하고 종합도 420 부근까지 밀렸다가 435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 우로 갈까 아래로 갈까 눈치를 보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이평선 역배열에서 아래로 쳐져가지고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는 현대차도 별반 다를 게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업종 대표주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삼성바이오가 매수 시그널과 매수 포인트가 나왔을 뿐 나머지는 추가 하락을 기다리거나 관망을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죠. 삼성 SDI도 최근에 움직인 게 60만원에서 75만원까지 온 상태에서 거래가 급감하면서 마주보는 고점이 여기에 있는데 얘가 추가적으로 간다면 직전 고점 돌파 시도는 나오려고는 하겠지만 지수 부담이 생기면 못 가는 거야. 그지? 그리고 얘가 추가적으로 세게 갈 주식이면 지금 거래가 활발하게 수반이 되고 있어야 고점 돌파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70만원 초반 언저리까지라도 약간은 밀려야지 될 확률이 높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아차까지 하나만 더 할까요? 아니, 기아차 빼버리고 포철. 오히려 포철이 유리할 수도 있어. 지금은. 자, 포철서부터는 회원가입해서 하는 걸로. 시간 너무 오래 가면 안 되니까. 지금 한 25분 넘었나? 아이고,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
아유 저는 조금 더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내가 이런 식으로 재능 기부식으로 이렇게 나중에는 뭐 건설주를 지금처럼 얘기하거나 증권주를 지금처럼 얘기하고 이렇게 섹터별로 지금처럼 얘기해주면 충분한 재능 기부요. 그걸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기본 백데이터는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다이어트 외연가입 안 하잖아. 예탁금이 큰 사람들 내가 하나만 알려줄게. 여러분들이 지금 소외받고 있는 거는 내가 더 잘 알아. 근데 언제까지 그리 소외받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수가 좀 조정을 받기를 기도드리는 이유를 좀 알겠어요. 어쨌든 지수가 조정을 받아서 종목들이 좀 밀려야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 지수가 안 밀리고 계속 이렇게 떠 있으면 업종대표주는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안 나와. 그러면 자산이 좀 되거나 금액이 큰 사람들은 베팅할 수 있는 타이밍을 못 잡는겨. 파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좌우단간 한 번 정도 밀려줘야 예탁금이 좀 되는 사람들 중에 파생을 하는 사람들이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든 있는 돈을 쏠 수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계속 뭐만 움직여요 여러분. 어제도 내가 얘기했듯이 섹터별 종목과 중소형주 막 이런 거밖에 안 움직이는겨.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관망만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원가입이라도 해서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가면서 일부의 금액으로 회비 벌고 용돈 벌고 뭐 그러면서 업종대표주나 큰 금액을 넣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오면 거기에서 베팅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간단한 거를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뭐 당분간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뭐 다음 주에는 뭐 내가 증권주든 은행주든 뭐 걔네들도 지금처럼 이렇게 기술적 분석은 한번 성심성의껏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베팅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분이 참고하라. 그리고 베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참고하라. 그리고 예탁금이 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잘 참았으면 끝까지 참아라. 뭐 그런 얘기 좀 해준 거예요. 그리고 자산이 뭐 주식 기준에 한 20억 이하 정도 베팅하는 분들 금액이 파생도 한 10억 정도 내외나 이하 정도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돈을 내가 다 벌어줘. 자산이 큰 사람들은 내가 뭐 지금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산이 좀 크고 베팅을 크게 하는 분들은 관망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하방을 노리는 게 맞는 거겠지. 그치? 요 정도면은 여러분들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이종복 전문가는 국내 선물은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베팅을 못하는 거고 여러분 이해가 돼요? 국내 선물은 베팅할 만큼의 어떤 거래량과 이런 게 없는 거고 10계약 내외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충분하고 그죠? 역시 해외 선물이 가장 정확하다라는 걸 좀 느끼고 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제서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했느냐. 어제도 내가 섹터별 종목의 신고가 속출 이유에 관해서는 얘기했죠 여러분. 그거하고도 오늘 영상하고도 일맥이 상통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근데 뭐 이제 금액 되는 사람들 이제 돈 벌 수 있는 타이밍 오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보는겨.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했으면 앞으로도 잘해라. 그쵸? 그리고 계속해서 섹터별 종목을 공략하시고 제약주가 움직일 때는 조금 공격적으로 봐도 된다. 여러분 이 정도 놓고 이번 주 마무리 합시다. 무조건 3개월을 가입하세요. 3개월 가입을 하면 대형주 베팅 타이밍도 반드시 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 먹여줄 수 있어. 예탁금이 되든 대형주를 하든 중소형주를 하든 누구든 아시겠어요? 다 먹여줄 수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